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토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주말입니다. 전우식입니다. 권력은 언제나 유한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자신의 권력은 영원할 것으로 믿고 권력을 남용합니다. 힘없는 상대방을 능멸하고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은 섭리를 거역해서 세상을 바꾸려 듭니다. 정의감과 도덕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온갖 폐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선한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정말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끝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도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징후는 과유불급의 징후들입니다. 과유불급. 모든 권력이 빠져드는 함정이죠.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이 간단한 수학적 진리를 왜 모르는 것일까요? 노무현 정부 때 탄핵 후 폭풍으로 열린 우리당이 국회를 장악했을 때의 일입니다. 스스로를 탄돌이라고 하던 오만방자했던 초선 의원들은 세상이 자기 것이나 된 듯이 모든 걸 바꾸려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를 기득권이라면서 능멸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권위주의를 깬다면서 사회의 모든 권위를 파괴하고 스스로 권위주의의 함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역풍이 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노무현 정부를 망쳤다고 믿습니다. 지난 총선 때 금권 선거에다 야당의 실적으로 무려 190석을 얻는 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머쥔 여권이 바로 그 전체를 밟고 있습니다. 만약 지난 총선 이틀 전에 450만 가구에 뿌렸던 돌봄수당 1조 원이 없었다면 선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약속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미리 신청을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금권 선거가 없었다 해도 범여권이 190석을 차지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얻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그들은 무엇이든 지금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정 능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 서울시장을 하겠다며 그 좋다는 장관 자리를 그만두고 나온 분이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희한한 아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국회에서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을 통과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식물 대법원장이 되었습니다. 야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대법원을 갔는데 문을 잠궜다 하는군요. 저 같으면 그날 사표를 썼을 겁니다. 그는 권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명예를 잃었습니다. 탄핵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임성근인데 진짜 탄핵당한 사람은 김명수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빗대 거짓말이 명수라는 조롱이 넘쳐났습니다. 언론은 맹폭을 가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은 가히 융단 폭격 수준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장은 거짓말, 판사는 여당에 탄핵당했다. 국회에 탄핵당한 게 아니고 여당에 탄핵당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헤드라인은 상권분립 스스로 무너뜨린 대법원장입니다. 중앙일보는 정말 모욕적인 헤드라인을 붙였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장 그 참담한 수준. 한국일보 하나 더 볼까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사설들의 제목은 문자 그대로 칼날입니다. 조선일보는 거짓말장이 대법원장 보유국, 문재인이 나라 진면목. 이 제목은 묘한 패러디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이 썼던 문재인 보유국을 빗댄 데다가 문재인이 나라라는 삼자적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설에서 신문은 권력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신을 대법원장 시켜준 정권에 보답하려고 사법권 독립을 짓밟고 있다. 조선일보 또 하나의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 법원 급박용 판사 탄핵 강행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나. 동아일보는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 김 대법원장의 믿기지 않는 처신. 중앙일보는 상권분립 훼손하고 국민 속인 대법원장 사퇴해야 라는 제목의 장문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왜 살아있는 언론은 모두 그를 비난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 사설을 쓴 분들 중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친분이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가 권력에 기대느라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어제 제가 올렸던 사진을 다시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른바 오부 요인들이 부부 동반으로 만찬을 즐긴 뒤에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역사에 남을 사진입니다.
이 영화를 누리려고 휘하이 판사를 그렇게 판 것입니까? 아마도 이 사진은 가장 추악한 기억을 되살리는 사진으로 남을까 싶습니다. 고백하자면 저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 고등학교 5년 후배입니다. 그가 대법원장이 된 후 저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대법원장 공간을 수리하면서 16억 7천만 원을 썼을 때 고급 석재에다 8억 원을 쓴 걸 두고 저는 안녕을 배우라는 유튜브 방송까지 했습니다. 그 보수비에는 무단으로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쓴 4억 7천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2억 7천만 원은 놀랍게도 재판 공정성을 위한 예산을 전용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건 엄격히 말하면 국가 손실 아닌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더 쉬운 죄와 똑같은 범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을 낭독하는 걸 보면서 저는 다시 타라시마코스의 말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자, 어쨌든 탄핵소추안은 통과됐습니다. 임승건 판사가 녹취한 바람에 김명수의 거짓말이 탄로났는데도 여당은 밀어붙였습니다. 사법부를 겁박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막을 이성을 가진 의원이 여당 안에는 없었습니다. 하긴 백신을 아직도 접종하지 못해 명절을 앞두고도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판에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이낙연 대표는 본회의 전에 의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하도록 해달라. 국회에 책무라고요?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표결 결과는 압도적 찬성입니다. 찬성 179표는 민주당 의원 174명보다 많습니다. 이 판결로 대한민국 의회는 자정 능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사법부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권위는 깨졌고 판사들이 동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명색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면담하면서 몰래 녹음까지 했고 결국엔 그걸 공개하는 사태까지 왔으니 이보다 더한 막장 드라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전에 그 파일에 든 김 대법원장의 말은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법부에 대한 일말의 믿음, 존경심 같은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임승건 판사의 녹취 행위를 비판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4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곧장 그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시켰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주심 재판관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는 민병회장 출신이죠. 2015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임승건 판사의 탄핵 사유가 세월호 7시간 재판 판결문 작성 개입 의혹이니 두 사람은 세월호로 연결되는 셈이 됐습니다. 이석태 재판관은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지내면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규모를 축소하려 한다는 이유로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엔 세월호 특조위의 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팽목항에서 희생자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글을 썼던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확실히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임승건 판사 탄핵을 결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임 부장은 이달 말 퇴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임기가 끝나는 것이니 그를 붙잡아둘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상 탄핵재판에서 헌재는 임 부장 판사 측 구두 변론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데다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도 해야 하니 2월 말까지 탄핵 결정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왜 권력은 탄핵 소추를 밀어붙인 것일까요? 그건 사법부를 급박하겠다는 것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는 지금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원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산업부가 두 차례 연장 가동을 보고했을 때 아무런 언급이 없던 청와대가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계속 운행 보고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2018년 4월 기존 방침을 뒤집고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한 배경이 무엇일까 보겠다는 거죠.
당시 담당자는 최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이었습니다. 그가 즉시 가동 중단을 독단으로 결정해서 일리는 만무할 테니 그 뒤가 과연 누구일까요? 최희봉은 2018년 4월 2일 산업부에서 파견된 김모 행정관에게 원전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장관까지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날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1호기 외벽에 칠근이 드러나 있다고 해서 청와대 내부방에 글을 올린 날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날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느냐고 참모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 질문을 즉시 가동 중단 지시로 이해한 충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틀 전 아침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30분 남짓했다고 하니 통역 시간을 빼면 15분 통화를 한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 직후에 바로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미 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 이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정신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이 강경화 장관은 이를 두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견인하는 전략을 조속히 같이 마련하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상간 통화를 통해 전달됐다고 국회에서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발표는 결이 좀 달랐습니다. 인도태평양을 거론한 청와대 발표 내용은 대부분 빠졌습니다. 바이든은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이 아닌 동북아시아의 핵심 축 린치핀으로 표현했습니다. 지난 27일 스가 일본 총리와 통화 후에 백악관은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주춧돌, 코너스톤 이렇게 표현했죠. 이날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와 통화 뒤엔 백악관은 미 호주 동맹을 인도태평양과 세계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앵커라고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과 한국은 호주, 일본에 비해 그 무게가 좀 다르게 인식되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 문제만 더 짚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들의 장관 후보자는 한 번도 낙마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없이 임명된 사람이 27명이죠. 국회 인사청문회는 형식적 절차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온 권칠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따른 외국어 고등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가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황희의 딸은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뒤에 서울 목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 목동의 자율형 사립고를 한 학기 다니다가 현재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황희는 민주당 의원으로 있으면서 공교육 중심의 평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사람이죠. 장인 총선 때 발언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자사고의 경우 그 학교의 철학과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는 서열화가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전해 자신이 따른 자사고를 다니다가 외국인 학교로 ом겼습니다. 황희는 딸이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영어도 잘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의 딸이 다니는 외국인 학교의 한 해 수업료는 4,20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가 제출한 금융자료를 분석한 뒤에 이런 학교에 딸을 보내는 황희 가족은 월 60만 원 가량으로 생활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신문에 쓰고 있습니다. 황희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아껴서 생활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딸의 미국 유학 비용은 5년 동안 2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처명의의 신림동 오피스텔을 매도해서 얻은 3억 7,500만 원으로 충당했다고도 했습니다. 가히 맹모 삼천지교의 모델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지도관 내로남불로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시장 경쟁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칼럼에도 썼지만 10년 전과 전혀 바뀌지 않는 인물군들입니다.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박영선. 10년 전에 똑같이 서울시장을 탐냈던 분들이죠.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후보자를 본 경선 진출자로 결정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좋은 CNI가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신문에 났습니다. 박영선 41%, 안철수 36.8%.
박영선과 나경원이 붙어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박영선 42.7%, 나경원 33.7%. 결국 나경원, 안철수 모두 패잔병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5일, 어제죠, 놀라운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독립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 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 결혼하면 4,500만 원을 주고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또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대출이자를 3년간 100% 대납해서 총 1억 원이 넘는 혜택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겠다는 구상입니다. 거의 허경영 수준입니다. 우상호를 이런 정책으로 이기겠다고요? 박영선을 이 정책으로 이기겠다고요? 아니, 이런 정책을 외치면서 보수층에게 표를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궁지에 몰린 것입니까? 아니면 생각이 바뀐 겁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